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킨 카카오 먹통 사태 여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부터 자영업자와 기업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보험을 통한 충분한 보상은 어려울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주말부터 이제 나흘째입니다. 사건 네. 발생, 데이터 사고 센터 화재 나고 나서 이제 나흘째인데 4,700만 명에 이른 기업자를 둔 가입자를 둔 네. 카카오톡이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가 마비가 됐었고 이에 대해서 여러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었을 텐데 현재 피해 규모가 좀 추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 증권 업계에서는요. 예. 이제 하루당 카카오가 한 220억 원 정도, 200원에서 220억 원 정도 카카오가 손실을 입고 있다 이렇게 하루에?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용자에 대한 피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그건 상태입니다. 안 됐군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자체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오늘부터 이제는 차차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메일 서비스가 지금 막힌 상태인데 메일 서비스도 오늘 중으로 이제는 복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네.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아직 되진 안 돼요? 않고,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일을 좀 비즈니스용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메일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고 지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들은 계속적으로 리포트로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가 한 200원 정도 하루당 손실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직접적인 손해일 뿐이고요. 사실 무형의 이제 손해까지 본다 그러면 저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가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특히 이용자 수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른 대체들, 쪽으로? 그렇죠. 대체적으로. 대체제를 찾는 거죠.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메신저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아마 무형의 큰 손실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 택시 쪽이거든요. 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중심도 마찬가지고 사실 생계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도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 대표적인 사실 카카오 그룹은요 O2O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거든요. 온라인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오프라인으로 보내서 장사하게끔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침투가 많이 된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용실 간다 그러면 예약하고 가거든요. 카카오톡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이제 피해가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는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차후의 논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보상의 범위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카카오가 보험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어렵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를 봤더니 SK CNC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가 70억 정도에 네. 불과해서 이게 과실 인정 여부도 좀 변수기도 하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제는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내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SK CNC가 카카오톡으로 이제는 보상해 주는 거. 요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 이제 괴리감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SK CNC 거기서 이제 화제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 CNC가 보험을 가입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그 책임 배상입니다.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상 한도가 이제는 한 7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개인 소비자들 봤을 때 일배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이거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운전자 보험 관심하신 분들은 이게 뭐냐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배상해 주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기업도. 한마디로 SK CNC 입장에서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입주사들한테 거기에 건물에 입주하신 분들에게 그런 기업들에게 배상해 주는 건데 이게 한도가 70억 원이다 보니까 지금 하루당 카카오가 200억 넘게 손해가 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죠. 사실 이거 받아서 또 카카오는 또 소비자한테 배상을 해주겠느냐. 사실 굉장히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개인 소비자들한테 카카오톡에 과연 제대로 보상의 여력이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는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계에서는 일단 이게 금액이 보험 한도가 70억 정도니까 네. 카카오가 알아서 피해 보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나서 네. 배상권 청구를 SK CNC 측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액수가 어마어마해질 테니까 이용자들도 그렇죠. 많고 또 유료 가입자만 해도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백억 대의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걸까요? 충분히 시장에서는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은 카카오 입장에서 브랜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먼저 이제는 손해배상을 해주고 예. 그러면 이제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소비자한테 큰 손해를 입었으니 이거에 대해서 물어줘라고 이제 SK C&C 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첨예하게 이제는 논제가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금 SK C&C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세 가지 보험을 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재물피해 보상 보험인데 이게 이제는 화재가 났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화재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금액이 좀 큽니다. 4천억 원 규모의 보상 범위가. 4천억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만약으로 카카오 쪽으로 보상을 해주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화재보험이다 보니까 그 건물에서 서버라든지 아니면 기계가 불탔을 때 거기에서 그 사고를 통한 물리적 피해를 좀 그렇죠. 얘기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양이 이제는 소비자들 봤을 때는 의미가 없고 또 한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는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인데 예. 이게 이제 IT 기업들이 요즘에 새로 드는 보험입니다. 이거는 왜 특징이냐면 제3자에 대한 재정적 손해를 보담해줘요. 담보를 해줍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러면 카카오톡에 보상해 주면 되겠다라고 보는데 이게 한도 금액이 10억 원입니다. 담보 금액이.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보험 가지고는 사실 손해배상을 힘들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카카오톡이 먼저 손해배상을 먼저 소비자한테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손해배상 한 금액에 대해서 SK C&C 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이런 게 이제는 뭐 대안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첨예하게 돌입하고 있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SK와 손배를 논의하겠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SK C&C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다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차후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이슈가 좀 잠재워지고 나서 두 회사가 아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배상 부분도 장기전으로 이어질 그럼요.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네. 지금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 가입자들이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보상받기 위한 카페들도 개설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기준이 있을 것이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전망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실 때는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으니까 그럼 나도 피해 보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그렇죠. 텐데 사실 네. 지금의 카카오톡 무료 서비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를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료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손해배상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법무법인에서 무료 서비스 이용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한번 청구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피해 보상 뭐 단체 아니면은 이제 카페를 개설해서 모으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핵심인 것은 이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거거든요. 위자료 청구. 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으니 이제 위자료 정도를 이제 청구하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무료 이용자들에게는 사실 좀 청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사례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 이제 다음 메일 이제 다 쓰고 계실 텐데 아니 다음 메일 하면 이제 카카오랑 무슨 상관이야 또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의 다음과 카카오는 합병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입니다. 과거에 다음 메일이 서버가 멈췄을 때가 있었어요. 서버 이전하면서. 그럼 그때 그럼 뭐 손해배상을 해줬겠느냐? 그 당시에도 일단 이게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료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지금 이제 법조계의 중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유료 서비스는 이제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직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 이용 약관의 15조 2항에 따르면요. 회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유료 서비스도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용했던 유료 서비스의 몇 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내가 이용료에 대한 부분만 내가 이제는 손해배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법조계에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게 특별 손해라는 거예요. 특별 손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용료 이외에 어떤 재물의 손괴라든지 아니면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용료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특별 손해도 사실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또 법조계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유료 서비스더라도 내가 냈던 이용료 한해서 아마 배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만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6%대를 돌파했는데 일단 뭐 부동산 때문에 영끌했었던 이런 분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된 건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코픽스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사실 뭐 주담대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질문에 먼저 결론부터 답을 좀 드린다 그러면 지난해 8월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한 연 3% 금리로 뭐 지금은 없죠. 이런 금리가. 없죠. 지난해 8월입니다. 3%의 금리로 이제 5억 원의 변동 금리를 받아서 이제는 뭐 주담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월 이자액이 한 21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월 이자가 210. 이자만. 예. 그래서 근데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요? 28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져 보면은 864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 이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연간을 봤을 때 그 금액이 더 연간 8,900만 원 정도. 예, 그게 더 늘어난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야, 이거 5억 원 빌리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하실 텐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진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대출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랬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마디로 영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의 이제 변동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9월 신규 취급액의 코픽스 금리를 봤더니 이제는 3.4% 기록을 했는데 전달보다 한 0.44%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잔액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코픽스를 봤을 때 신규 취급의 잔액 기준에 그다음에 신잔액 기준 이렇게 코픽스 3개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 3개 모두 지금 코픽스 금리를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코픽스 하면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을 텐데 내가 좀 뭐 담보대출을 받는다 아니면 그 변동금리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를 더하고 거기서 이제 우대금리를 빼주거든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코픽스예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코픽스가 높아지게 되면 나의 대출금리도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실 지금 이제 빚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변동금리는 계속 금리가 변하잖아요. 특히 이제는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을 아직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9월 코픽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곧 반영이 된다 그러면 뭐 코픽스 금리가 지금 봤을 때 만약에 코픽스 금리가 높아지고 만약에 주담대를 받는다 변동금리로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8%짜리도 제가 봤을 때는 9%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크군요. 거의 10%라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요. 그 이자만 10%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영끌 쪽 입장에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매도하거나 사실 이거를 뭐 이제 매도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거래 절벽도 매도해봤자, 그렇죠. 있다 보니까 매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대출을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게 보니까 2.96에서 지금 0.44 올라서 3.4가 됐는데 네.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빅스텝 반영 안 됐고 네. 또 한 번 있을 것도 지금 빅스텝 예상되고 있어서 네. 그거 다 합친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금리랑 좀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시중에 나오는 예금 상품에 대한 금리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픽스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예금 금리가 높아지는데 왜 이게 갑자기 변동금리 높아지느냐? 그럼 코픽스의 기준이 사실 예금 상품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금 상품이 4%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예금 상품도 올라지게 되고 그럼 그 예금 상품에 대한 기준이 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시장금리 올라가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빅스텝을 또 한 번 단행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뭐 일각의 목소리지만은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높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금리도 사실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변동금리가. 지금 반영 안 된 게 0.5에다가 네네. 또 0.5가 될 수 있고 그것만 네. 1%고 네네. 그거에 따른 시장 금리가 또 올라갈 또 거니까 올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은 2% 지금 상황보다 한 2% 이상도 높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근데 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사실 뭐 기준금리가 1% 높아졌으니까 시장금리도 1%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일단 시장금리 자체가 기준금리의 변동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연말 가서는 일단은 8%짜리는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8%를 넘어서 9%도 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고정금리가 기본적으로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시장금리 자체가 따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5년물 예금채를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9%대도 나올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영끌족입니다, 사실. 그게 상환 능력이 지금 될까 싶기도 하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팔든가 그래야 되는데 거래 절벽에서 팔리지도 않고 네네. 지금 심각한 상황이네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는 안심전환 대출 이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대출을 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변동금리의 고금리로 받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4%대 최대 4%의 이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정부가 안심전환 대출 이 이벤트를 내서 이게 지금의 영끌조, 그 다음에 이제 주담대 받으신 분들, 변동금리 고금리로 받으신 분들을 이제 4%로 묶어주는 거거든요. 고정금리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책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안심전환 대출은 실패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인기가 너무 없어요. 그렇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오죽하면 이런 정책들 한마디로 이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